주간 꿀에 바르셀로나는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인테르를 상대로 3대4로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준결승 1차전 합계 인테르 상대로 6대7로 패배를 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트래블을 노리고 있었죠. 스페르코파까지 포함한다면은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에서 이미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라리가에서는 2위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4점 차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준결승 1차전 홈에도 불구하고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더니 바로 이 밀라노 원정 2차전에서 3대4로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저는 바르셀로나가 2014-15 시즌 이후 1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경기를 지켜봤지만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2022-23 시즌 결승에 진출했지만 맨시티에게 패배했었거든요.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테르는 09-10 시즌 무리뉴 감독 밑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이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하물며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가 2010년도에 우승한 이후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었죠. 유벤투스가 결승전에 진출했었지만 역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팬도 그렇고 세리아 팬도 그렇고 인테르의 결승 진출을 정말로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그것도 120분을 소화했어요. 연장까지 소화하면서 패배하면서 이 경기 좌절감이 더 컸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 라리가 35라운드 엘 클라시코에 대한 부담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무려 7골이 터졌습니다. 1차전에서 6골이 터졌으니까요. 1, 2차전 합계 13골이 터졌습니다. 17-18 시즌 리버풀과 로마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13골을 기록했거든요. 그때 리버풀이 합계 7대6으로 로마를 제압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었는데요. 리버풀이 1차전에서 5대2로 승리하고 로마가 2차전에서 4대2로 승리했었습니다. 그때도 스코어가 같았는데 이 두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최다 스코어 경기라고 해요. 그리고 인테르는 최근 4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2차례나 진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 4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2차례 진출했으니까요. 양 팀이 최근 들어서 챔피언스리그에 매우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참 제가 여기저기서 리뷰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경기거든요. 여하튼 여러분 그래도 주간꿀에는 계속 가야 되겠죠? 바르셀로나가 인테르를 상대로 어떻게 패배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렛츠고!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인테르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했습니다. 1차전에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르는 바르셀로나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상대가 빌드업할 때 미드필더의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하고 그 가운데 전방적으로 볼을 찔러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죠. 둠프리스의 패스를 라우타로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1대0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특히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우타로를 쿠바르시가 태클을 했는데 이것이 공이 아니라 라우타로의 발을 건드리면서 PK가 선언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 종료 직전에 차라노울루가 PK로 골을 기록하면서 달아나는 골에 성공을 하죠. 인테르가 전반전을 2대0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전 바르셀로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제라르 마르틴이 크로스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제라르 마르틴의 크로스를 에릭 가르시아가 발리 슈팅으로 추격하는 골을 기록하더니 제라르 마르틴의 크로스를 올모가 헤더로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피냐가 왼발 슈팅이 막히니까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하는 골에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3대2로 마감하는 듯 보였지만은 인테르의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테르의 투지는 정말로 뜨거웠죠. 아체르비가 결국은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교체 출전한 프라테시가 연장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인테르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경기는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경기예요. 많은 팬들이 명승부라고 얘기할 만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하피냐가 골을 넣으면서 하피냐는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21개가 됐어요. 무려 13골 8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3-14 시즌 호날두가 21개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호날두는 17골 4개의 도움이었죠. 여기다가 하피냐가 이 경기에서 13번째 골, 즉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13골을 넣으면서 도르트문트의 세르기라시와 함께 득점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인테르의 라우타로가 현재 9골이거든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격차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파리의 우수왕 덴벨레가 8골입니다. 역시나 준결승전 치르고 결승전 치른다 할지라도 격차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와 세르기라시가 득점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라우타로는 이야기해야 되죠. 라우타로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선발 출전에서 전반전 2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라우타로가 골을 기록하고 그리고 PK를 얻어냈으니까요. 라우타로는 이 경기에서 9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9골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전까지 인테르 소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이 9골이라고 합니다. 에르난 크레스포가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록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라우타로가 그만큼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힘을 발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라우타로가 선발 출전하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했고 파바르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파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후반전에 결국은 역전에 성공을 했지만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 부족, 체력 부족, 그리고 안정감 부족을 노출하면서 결국은 연달아 2골을 허용했고 결국은 3-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인자기 감독 입장에서는 확실히 팀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5-2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죠. 선수비 후역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선수 교체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선제골 허용하자마자 선수 교체를 하면서 상대의 흐름을 끊고자 노력을 했고요. 막판에는 미드필더들을 투입하면서 중원의 기동력을 높였습니다. 프라테시가 결국은 골을 넣었잖아요. 타레미도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교체 출전한 선수들이 그만큼 제 역할을 했다는 얘기고요. 한지 플릭 감독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한지 플릭 감독은 아마도 엘 클라시코를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레반도프스키가 선발 출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교체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선수 교체 타이밍도 좀 아쉬웠고 선수 교체 내용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경기는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더욱더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점유율이 7-3 정도로 앞섰고 XG값에서도 2.28 대 2.81로 앞섰거든요. 슈팅 숫자 보세요. 13-22고요. 유효슈팅 숫자가 7-10입니다. 그런데 인테르의 골키퍼는 얀 존머였고 선방을 무려 7개나 했습니다. 특히 라민 야말의 슈팅을 막은 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3골이나 허용했어도 얀 존머 골키퍼가 이 경기의 MVP로 선정이 된 거죠. 이거는 다 납득을 했습니다. 물론 라민 야말의 활약도 눈부시긴 했지만 결국은 인테르가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결국 바르셀로나는 트래블을 하지 못하게 됐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남죠.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볼까요? 나는 팀의 성적이 아니라 결과에 실망했다. 팀 성적은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요. 얘기했다시피 스페르코파 우승, 코파델레이 우승, 라리가 1위, 챔피언스리그 4강 다 만족할 만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 바로 이 경기에서 패배한 거는 실망스럽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탈락했지만 팬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것이다.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다시 도전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그 정도로 선수들은 매우 많이 뛰어줬고 끝까지 투지를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일부 심판 판정으로 인해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그것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얘기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바르셀로나의 모든 선수들은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에요. 즉 선수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경기를 펼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지 플릭 감독은 선수들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슈퍼 인테르가 필요했다.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고 얘기했고 승리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두 번의 잔인한 경기를 치렀다. 1차전도 3대3 무승부, 2차전도 연장까지 가서 4대3 승리.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승부를 펼쳤다고 얘기했고요. 선수들은 환상적이었고 나는 그들의 코치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자는 승자의 기쁨을, 패자는 패배의 아픔을 토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강골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알아봐야죠. 바로 라민 야말입니다. 라민 야말은 정말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이 경기 12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슈팅을 무려 9개나 했어요. 유효 슈팅이 5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골대를 한번 맞췄고 그리고 골과 유사한 장면을 2차례인가 3차례 만들었어요. 그건 얀존모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라민 야말 1차전에서도 골을 넣긴 했지만 골대 맞추는 슈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2차전에서도 골대로 맞추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리블은 20회 시도에서 14번이나 성공을 했고요. 올 시즌 총 51경기에서 15골 24개의 도움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13경기 출전해서 5골 4개의 도움. 라민 야말은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라민 야말을 받쳐주지 못했다. 왼쪽 풀백으로 바이데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왼쪽 공격에서 무뎌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라민 야말이 드리블을 20회나 하게 되고 슈팅을 9번이나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여기다가 왼쪽 풀백 바이데, 최전방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레반도프스키는 교체 출전했지만 정상 컨디션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여하튼 두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피냐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졌거든요. 하피냐가 골을 넣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정말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이 경기의 영향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쿤데의 부재도 얘기해야 되겠죠. 쿤데가 없다 보니까 라민 야말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에릭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쿤데가 나왔을 때 오른쪽 라인은 더욱더 위력적이었겠죠. 이런 측면에서 라민 야말이 정말 미친 활약을 펼쳤지만 성과는 글쎄요. 미비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격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라민 야말은 인터뷰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비기어를 바르셀로나에 가져올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에 펼쳐지는 엘 클라시코에서 또 다른 결승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라민 야말은 17세지만 그 누구보다 바르셀로나에서 듬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 복귀하면서 왜 패배를 당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고쳐야 되니까요. 패배의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역시 역습 대처 미흡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특히 측면 쪽에서 둠프리스를 막지 못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왼쪽에 제라르 마르틴, 오른쪽에 에릭 가르시아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데와 쿤데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수비에서 문제를 여실히 노출했습니다. 하물며 에릭 가르시아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 엑토르 포트가 나왔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서 뚜껑이 한 7번 열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측면 수비는 여전히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1차전 세트피스 수비 코너킥 상황에서 2골을 실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 상황마다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수비의 안정감이 모자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압박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기 전에 더용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세트피스 상황만 되면 코너킥 상황만 되면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르셀로나 선수 중에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상황까지 간 선수는 테오 슈테겐이 유일해요. 근데 테오 슈테겐은 선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슈체스니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에서,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용은 아약스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대처했을 때의 경험 부족, 또는 주심을 대할 때의 경험 부족,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막판에 집중력 부족도 이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지금 시즌 막판 50경기 이상씩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런 적이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죠. 여러모로 젊은 선수들에게 이 경기는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에서 미친 활약을 했지만 결국 라민 야말의 골이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라민 야말 스스로도 득점력 향상에 대한 고민이 또 생겼을 겁니다. 라민 야말은 정말 슈팅이 기가 막혔지만은 상대 골키퍼에 막히는 장면이 있으니까 더욱더 득점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쿠바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바르시 태클 타이밍 좋았어요. 하지만 쿠바르시의 태클이 결국은 PK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쿠바르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페드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모로 젊은 선수들에게 이 패배는 좋은 보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다가오는 엘 클라시코에 대한 부담감도 매우 컸을 것 같아요. 엘 클라시코를 치르기 전까지 1위 바르셀로나와 2위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4점 차입니다. 근데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가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가지 못한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 승점 차는 1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일정을 보면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더비, 에스파뇰 상대하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원하는 비아레알을 상대합니다. 여기에 홈에서 막강한 바스크의 아틀레틱 클로버를 상대해야 돼요. 경기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세비야, 소시에다드를 상대하거든요. 하지만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엘크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의 선수 교체도 아쉬운 대처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지 플릭 감독이 선수 교체를 왜 그렇게 단행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라오를 투입해서 중앙을 더 단단하게 가져가고 다니 올모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페르민을 투입하고 그리고 문제의 선수 교체. 하피냐가 골을 넣은 다음에 페란을 빼고 레반도프스키를 투입했는데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수비수를 투입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남은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근데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컨셉을 유지하면서 상대 수비의 발을 묶고 싶다. 그래서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를 배치한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좀 아쉽죠. 어차피 이 경기는 단판 승부란 말이에요. 인텔 입장에서 2대3으로 지나 2대4로 지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럼 수비수는 올리게 돼 있습니다. 아테르비 올라와서 골 넣잖아요. 여기다가 미드필더를 빨리 교체를 해줬어야 돼요. 페드리나 도용 많이 지쳐있는데 가비를 빨리 투입했어야 되는데 가비가 지난 리그 경기에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그거 생각해서 가비를 연장전에 투입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에토르 포트 투입시킨 건 진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투입시켰겠지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대처에 비해서 한지 플릭 감독의 대처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패배의 원인을 찾자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여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선수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경기 수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트래블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트래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수층이 두터워야 돼요. 듣고 있나 라포르타? 듣고 있나 데코? 선수단 구성에 따라서 야망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 선수단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주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경기의 주심은 폴란드의 시몬 마르치니악 주심입니다.
경기를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시켰죠. 몸싸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가 거칠게 나왔을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상대 수비수 손에 맞는 장면, 근데 그 장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PK가 주어지지 않고 프리킥이 주어진 장면, 그건 박스 바깥쪽이 맞아요. 물론 이제 실점할 때 둠프리스에게 제라르 마르틴이 반칙과 유사한 장면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전개시킨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온필드 리뷰까지는 했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심의 성향에 따라서는 반칙이 선언될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런 면 저런 면 다 따져서 나름대로 주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니고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편에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모두 봤다. 이건 이제 인텔 편이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페드리 같은 경우에도 이 심판이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 심판은 우리 경기마다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도 아까 얘기했지만 50대 50 상황에서 인텔의 손을 들어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물며 아르센 벵거 감독 같은 경우에는 PK가 주어지는 장면, 쿠바르시의 태클 장면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페널티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클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그건 쿠바르시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우타로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결국 PK를 선언할 정도라면 그러면 둠프리스와 제라르 마르틴의 충돌 장면도 보면 그게 반칙이 선언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필드 리뷰까지는 갔어야 되는 장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패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를 정말 좋아하고 이 경기에서 운이 안 따랐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 간발이 차거든요. 핸드볼 반칙이 PK가 선언되지 않는 것도 쿠바르시의 태클이 PK가 선언되는 것도 PK가 아니라 프리킥이 선언되는 장면도 라민 야말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는 장면도 라민 야말의 슈팅이 얀 존모의 손에 맞고 나오는 장면도 운이 안 따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실력입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운이 좀만 더 따랐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도 마르치니악 주심 밉죠.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심의 성향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빠르게 맞춰 나갔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이제 라리가에 집중해야 돼요. 아직 라리가 우승을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요일 밤 11시 15분 라리가 35라운드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를 잡으면서 확실히 우승하는 분위기로 가져가야 돼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버텨내야 됩니다. 이 경기 놓치면 위험해져요. 이 경기 무승부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올 시즌 3번의 엘 클라시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4번째 엘 클라시코가 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잡아야 됩니다. 물론 레알 입장에서는 이 경기 잡으면 승점 1점 차가 되고 남은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한 번만 미끄러지면 우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치러서 120분 소화했고 패배했어요.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바르셀로나 빨리 추스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라리가도 놓칠 수 있어요. 라리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라리가 잡고 다음 시즌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합시다. 가슴 피고요. 명승부였습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더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강해져야 됩니다. 일단 올 시즌 라리가 우승하면서 우승 트로피 3개 챙기고 스페르코파, 코파, 라리가 챙기고 다음 시즌 더 강해져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해 봅시다. 갑시다. 갈 길이 멀다.